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에서 원산지 관세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저는 오늘 제1과목 FTA 협정 및 법령에 대한 기출문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시험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교시, 2교시로 구분되어 있고 1교시는 FTA 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실무, 2교시는 원산지 결정 기준, 수입 통관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서 요거죠. FTA 협정 및 법령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인데 사실 조금 접근을 할 때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FTA 협정 및 법령이 상대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쉽잖아요. 되게 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줄이고 품목분류 실무에서 시간을 좀 더 쓰는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또 반대가 되겠죠. 수출입 통관 실무가 상대적으로 되게 좀 쉽기 때문에 되게 답이 간단히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시간을 줄여서 쓰고 여기 위에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조금 더 시간을 들이는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합격률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 5년치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4.7%. 2018년도도 낮은 합격률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나머지 연도를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50%에 가깝게 내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합격이 됐었는데 작년에 조금 어렵게 합격률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출문제 비율 분석도 보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작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출제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만 합쳐봐도 거의 50%에 입학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기 두 개 더해 보면 46이 나오기 때문에 요 중에서 두 자릿수만 나오는 거 있죠? 여기 1편, 3편, 4편, 5편, 6편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거의 웬만해서는 다 대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 넘겨보면 나머지는 2%, 4%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 비중도 조금 줄여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FTA 개요고요. 제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기출문제 집에서 제가 좀 봐야 될 것들, 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45문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제1장은 FTA 이해라고 나와 있게 되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일단은 요걸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WTO, 같은 거라 볼 수 있겠죠. 가트라고 하는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트 체제에서 WTO 체제로 변화가 됐잖아요. 사실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동일하다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을 해보면 다자간 협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자간 협정이죠. 여러 나라들하고 같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최혜국 대우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들 간에 이렇게 회원국들 간에는 다 같이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치, 최대 혜택을 부여한다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로 비교해 봤을 때 FTA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는 거죠. FTA는 양자간 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자와 양자가 서로 상충되잖아요. 상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트 체제 하에서는 FTA라고 하는 것들이 원칙이 아니라 볼 수 있겠죠. 여기 지금 최혜국 대우가 있는데 요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최약국들 간에 보다 더 낮은 더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더 높은 혜택이죠.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형태로 가는 것들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혜국 대우가 있지만 요거는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 당사국들끼리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 나와 있는데요. 내국민 대우, 그렇죠. 수입하는 물품하고 이제 그 국내 있는 물건하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원칙을 대국민 대우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접근 보장도 하나의 원칙으로 나와 있게 된 거죠. 다 쉽게 말하면은 관세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어떤 무역 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채권을 용이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트 체제에서 FTA가 인정되는 것들은 요건 예외가 되는 건데 요거는 가트 제24조에 규정된 것에 따라서 허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WTO 체제 원칙 가운데 최애국 대우 원칙은 FTA와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가 되는 건 맞아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19조에는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해서 이 협정을 인정하고 있다. 요게가 잘못됐네요. 19조가 아니고 24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FTA 체결 이전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24조에 의해서 허용된다. 근데 이 원칙이 있어요. 24조라고 하는 것들이 가트 체제 하에서도 양 당사국 간의 특별한 무역 협정에 대해서 허용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허용을 할 때도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요게 기존에 보다도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기존에 이제 여기 그 양자간 협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하고 중국이 있어요.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둘 간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고 나머지 국가 같은 경우는 제공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 즉 제3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됐던 관세보다도 낮은 것들을 적용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오히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FTA 체결 이전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가 않는 거죠. 다음 3번, 아까 봤던 부분인데 투명성까지가 WTO 체제에 갖고 있는 원칙이라 할 수 있겠고요. 상호주의라는 것들은 FTA라고 하는 것들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FTA는 가트 체제 시기에 비해서 현재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거의 매년 거의 한두 개씩 협정이 계속 발효가 되고 있어요.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국가들하고도 계속해서 체결을 하고 있고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사실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가트 체제와 WTO 체제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들보다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는 이제 요즘에 더 서로 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건데 FTA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무역 협정에서는 최약국 사이에서 관세 및 수량 제한을 철폐해요. 영내 무역을 자유화하고 비최약국에 대해서는 대외 공동 관세를 설정하여 적용한다. 요거 틀린 거 아시겠나요? 대외 공동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공동 관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와 거래를 하는, 즉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 공동된 관세를 부과한다. 글쎄요, 요거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관세 체계를 갖고 있는 곳들은 가능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개별적으로 원래 적용되는 관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유무역 협정은 WTO 체제의 기본 원칙 중에서 최애국 대우 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에 아까 봤던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24조에서 허용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허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면은 다수의 개별 국가들이 당사자가 되는 새로운 유형의 메가 FTA로 변모하고 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저희가 아세안, EU도 있긴 했었지만 보통 보다 보면 그냥 국가들 간에만,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 간에만 협정을 체결한 게 많았단 말이죠. 뭐 한미 FTA, 한중 FTA, 그다음에 한칠레 FTA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즘에 나왔던 것 중에 이거 알고 계시죠? RCEP, RCEP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메가 FTA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보게 되면 개별 국가들하고 체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이렇게 연합된 곳들 있잖아요. 뭐 EU라든지 아니면 뭐 EFTA, 그다음에 중미 이런 국가들하고 이렇게 체결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이렇게 더 다양하게 여러 국가들이 적용되는 게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협정문 체계를 말하고 있어요. 전문, 그다음에 협정문, 본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서, 부록, 서한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전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문에 앞서서 나오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있고 본문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본문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속서 같은 경우는 보통 그게 들어가죠. 저희가 양어세율, 그쵸? 어떤 품목별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품목별 양어세율,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 하는 것들은 다 개별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문에 넣는 것이 아니고 부속서 형태로 구성하는 게 많고요. 부록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본문에 들어가 있진 않았지만 원산증명서 서식 이런 것들이 보통 부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 보기 전에 여기 범위가 이제 FTA 추진 현황하고 FTA 특혜 적용 조건에 걸려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틀린 것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이라고 하는 것들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 일단은 크게 두 개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로 한번 구분해 보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하는 주체를 봤을 때 기관 발급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 발급이 있잖아요. 기관이라 하는 것들은 특정한 어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특정한 기관을 통해서 발급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관, 그다음 상공회의소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율 발급 같은 경우는 요거는 크게 구분해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수출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 더해 보면 인증을 받은 수출자 있죠. 인증 수출자만 발급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 어느 하나가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수입자만이 아니죠. 여기 다 더해서 수출자, 생산자까지 다 더하고 맨 마지막에 수입자까지도 포함이 되는 협정이 있습니다. 사실 수입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되게 예외적인 경우라 볼 수 있겠고요. 이건 유일하게 미국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런 게 있어요. 완전 자유주의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대신에 단점은 검증이 자주 있다는 겁니다. 원산 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이고 수출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몇 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요거잖아요. 보통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수출자만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나중에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발급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요거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특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그런 게 있거든요. 기관 발급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다라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아시아 계열 쪽이 있죠. 아시아에 속해 있는 계열 같은 국가들이 다 기관 발급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아시아 쪽에 해당되는 게 있을 때는 무조건 기관 발급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가 자율 발급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아가 아닌 저희가 북미, 중미, 남미, 그다음에 유럽 이런 곳에 가면은 다 자율 발급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호주를 언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호주는 조금 특이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기관 발급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 발급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으로는 자율 발급 형태를 갖고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기관 발급도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면 호주 같은 경우는 자율 발급을 인정하고 있고 기관 발급도 인정하고 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기관 발급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국 모두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호주에서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관 발급이 아니고 반드시 자율 발급 형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호주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관 발급도 허용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기관 발급 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수출검사위원회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서 좀 자주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저희 RCEP하고 아세안에 관련된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요즘에 RCEP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RCEP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또 큰 FTA가 되는 부분도 있고 발효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도 국가가 많잖아요.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RCEP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는 아세안에서 주로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RCEP이라 하는 것들이 아세안에다가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한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더 국가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상공회의소 발급하는 것들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 세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하고 필리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협정에 들어가 있게 돼요. 기본적으로 한국, 싱가포르 FTA가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아세안, 그다음에 RCEP도 포함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하네요. 한국 싱가포르 FTA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관세 당국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발급 기관을 관세 당국이라 말을 쓰고요. 나머지 있잖아요. 한 아세안, 뭐 RCEP 이런 것들은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관세 당국이 아니라 세관에서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내용 같이 보면서 추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거였고요. 바로 답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한 호주 FT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율 발급, 호주에서는 자율과 기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 호주 FTA에서 세관하고 상공회의소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 호주는 상공회의소, 호주 산업협회, 여기에 바로 기관이 되는 부분인 것이고,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세관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상대 국가 같은 경우는 수출검사위원회, 그다음에 섬유위원회, 수산물 수출개발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것만 좀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라 하는 것이 한 싱가포르 FTA에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세 당국이라고 표현을 쓴다는 거. 그리고 이게 2018년도 기출문제인데 이게 지금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발효 당시에는 이게 맞았죠. 중국 국가 질량 감독 검험 총국. 참 발음도 어려운 부분인데 중국 국가 질량 감독 검험 총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바뀌었죠. 이게 2018년도 5월에 바뀌어가지고요. 현재는 회관청서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관청서. 회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치면은 세관이 되는 거죠. 세관청서에서 발급을 하고 있고, 중국국제무역속진위원회는 여전히 발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RCEP, 그다음에 아세안에 들어가는 발급 기관들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엄청 중요하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뽑아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2018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요즘에 오히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FTA가 한두 개씩 발효되고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발효되고 있는, 적용되고 있는 FTA를 정리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이거는 2018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4번이 됩니다. 일단 이거 잘못된 거 아시겠죠?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FTA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는 한데요. 요거에 좀 반감이 있는 국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국가가 뭐냐면 바로 인도가 되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격은 거의 유사하긴 한데 FTA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고요. CPA라고 쓰죠. 세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추가된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세파라는 용어를 쓰고 있게 되고요. 명칭을 쓰고 있고, 요거 말고도 RCEP라고 하는 것들도 FTA 용어를 안 쓰고 있잖아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영내 포괄 경제 동반자 협정.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도 요건 잘못된 거라 볼 수 있겠고요. 뭐 칠레라고 하는 것들이 최초로 발효된 것은 알고 계시죠. 칠레가 가장 먼저 발효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 당시는 이게 맞았긴 했는데 현재는 바뀌었어요. 현재는 이제 오늘 현재 발효된 FTA 같은 경우는 21개입니다. 21개.
21개 협정이 되는 것이고 국가는 59개국이 돼요. 요거까지 정리 같이 해주시고요. 일단 베트남에 적용할 수 있는 FTA는 2개 협정이다 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2개가 아니라 3가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RCEP이 추가됐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는 기본적으로 한 베트남이 있습니다. 한 베트남 FTA가 있기 때문에 양 국가 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요거 말고도 그 전에 한 아세안 FTA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적용하게 됐죠. 그래서 이 당시는 2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라 볼 수 있었던 건데요. 여기 추가된 것이 바로 RCEP이죠. RCEP가 추가됨에 따라서 현재는 이것도 3가지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여전히 이번에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